6월 26일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을 마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으로 발길을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받고 그에 대한 답장도 보내고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방한 당시 헬기를 타고 DMZ를 향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의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미국 정부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DMZ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여지에 대한 기대는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DMZ에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겠죠. 자, 저는 다만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 두고 중국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25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51% 하락해서 7,884포인트, 8,000포인트를 내놨고요. 다우지수가 0.67% 하락해서 26,548포인트, S&P 500이 0.95%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그리고 크게 기대할 것 없는 G20 정상회담, 무엇보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 이런 내용들이 뉴욕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과 이란, 미국과 터키, 미국과 중국 이렇게 각국이 무력까지 가능할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화도 풀겠다, 대화를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시장이 이성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 두 번째 이 느낌이 상당히 좀 저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 미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주는요,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볼륨은 좀 낮출 것 같습니다라는 멘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 FOMC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 상당히 좋은 호재 재료이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를 크게 부각시키려다 보니 그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발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만 좀 발표가 돼도 그래,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점점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핑계를 대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으니 앞으로 연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처음에 우리가 금리 인하 카드가 나타났을 때 환호했고 그 환호에 너무 흥분을 하다 보니 금리 인하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한 번에 25pp가 아니라 50pp까지 그냥 가도 끝이 없게 너무나 금리 인하 카드가 커져버린 거예요. 자, 이제 시장이 가만히 이성을 찾고 생각해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미국이 이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많이 해야 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개판인 거니? 이런 의문감을 갖게 되면서,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우리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이성을 찾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어차피 G20 정상회담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오히려 이번 주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볼륨을 좀 줄여야지만, 그래야지만 미국 경제 지표들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날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에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좋을 때는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죠. 그죠? 어떤 청취자님께서, 돈다방 미쓰리는 증시가 하락해야지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다고, 미쓰리 방송을 위해서 증시를 어떻게 하락시킬 수 없고, 이런 어떤 위로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그죠? 제가 2008년도에, 제 인생이 꼬꾸라질 때, 꼬꾸라지기 직전에 제 인생이, 미쓰리가 이렇게까지 잘 나갈 수가 있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꼭지를 찍을 때, 주변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너를 좋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다시 부메랑으로 너에게 칼을 휘둘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무시했거든요. 자, 근데 또요, 인간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는요, 더 안 좋은 이야기만 더 잘 들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흔히 이 주식시장에서 이 공포가 얼만큼 무서운 거냐? 물에 푼 독과 같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만 하락했는데, 조금 이상 하락했는데, 다른 전문가들이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라고 막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거기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니, 인생이나 주식이나 맨날 주례장창 죽으라는 법만 있습니까? 맨날 주례장창 잘 나가는 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호재만 보이고요, 못 나갈 때는 악재만 보입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그 생각을 좀 깨주고 싶은 방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시가 좋을 때는 자꾸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악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하지만, 증시가 안 좋을 때, 여러분 증시가 안 좋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 카드 꺼낼 거예요. 만약에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할 때, 오펙이 감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더 하락하고 더 빠지고 더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미쓰리는 쪼개면서, 여러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 방향이 있습니까? 라는 다른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또 골라서 전해드리고, 시장이 잘 나갈 때는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또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번 주는 금리 인하의 볼륨을 좀 줄일 것이다. 그런데 이날 25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중국과 미국의 G20 정상회담에서 건질 만한 거 없는 것 같다, 이런 실망감보다는 이날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즉, 이날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이 두 사람이 이날 연설에서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값도 장중에 1% 넘게 하락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6월 25일 날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신호를 주지 않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치권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진행 사항과 경기 지표들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디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칩니까? 정치권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것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리 인하라고 지금 연준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 12월 달 해임설부터 시작해서 당장 어제까지만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나 그 카드 쓰지 않았어. 앞으로 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암묵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권의 압박에 휘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길 생각이구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의 압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건데 시장은 이 당연한 이야기로 듣지 않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 안 하고 네가 지금 개기겠다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무역 분쟁 진행 사항이라든가 어떤 경제 지표 같은 거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 인하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네.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누구냐? 6월 달에 여러분 FOMC 회의에서 다른 연준 의원들은 금리를 동결하라고 했지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만 유일하게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진 총재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절한 때가 되면 아마 그들이 조치를 취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쓰리가 이렇게 표현해드렸죠. 나는 금리 인하 카드를 썼는데 아직 다른 연준 의원들은 뭐 때가 되면 금리 인하 할 거야. 뭐 이렇게. 자, 근데 6월 달에 금리 인하 카드를 유일하게 던진 연방은행 총재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자 시장에서는 아이고 금리 인하 안 하려나 보다라고 평가를 한 거라는 거죠. 왜 공격적인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그냥 단순히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6월 달에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진 상태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냐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 달 초에 금리 인하 카드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시장이 환호했고 그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투자은행들이 당장 6월 달에 25bp, 뭐 다른 곳은 7월 달에 50bp,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3번, 남은 FOMC 기간 동안 3번의 금리 인하를 외친 겁니다. 이게 바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쭉 인상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들었던 멘트가 뭐냐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 점진적이란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1년에 4번이라는 금리 인상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너무 가파르게 인상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에서는 작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우리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한꺼번에 50bp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뭐 올해 안에 3번의 금리 인하는 너무 공격적인 거다.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물론 내가 6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지긴 했으나
미국 경제가 갑자기 50bp를 인하해야 되고 갑자기 3번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를 넌지시 던진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뒷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로지 정치권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다. 너 트럼프한테 개기겠다는 얘기구나. 트럼프는 금리 인하하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한 공격적인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 아,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실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나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고 나발이고 이걸 떠나서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막 흥분한 상태에서, 가만있어 봐. 금리 인하 기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개길 것 같아. 세인트루이스가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대. 이렇게 해석해 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볼륨을 좀 줄일 것이고 오히려 다른 빌미를 사용해서 뉴욕 주식시장의 아름다운 조정을 겪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은요. 만약에 이성을 찾았다면 뉴욕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다른 명분을 갖다 붙이면 될 거를 아직까지 뉴욕 주식시장은 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 증시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날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50센트 0.04% 상승해서 1418.7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7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 실망스러웠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공격적인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 그랬다. 아이고 실망스러워라. 자, 그래서 국제 금값은 장중에 1% 넘게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해서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예, 또 조정받을 빌미는 있어야겠죠?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7센트 0.1% 하락해서 57.8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예. 뉴욕 주식시장에서 국제 유가를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감이 확산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국제 유가가 G5준만큼 하락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제시한 근거는 국제 유가가 상승해야 될 근거였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량,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감소했을 것이다. 그럼 오히려 이날 나온 어떤 유가에 관련된 내용들은 국제 유가가 상승해야 될 재료들인데 오히려 국제 유가가 상승해야 될 재료들을 내놓고서는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얘네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왜?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 부진한 경제지표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아니라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유가 시장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관심이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오펙의 회의에 대해서 얘네가 감산을 연장할 것인가? 자, 감산을 연장하는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때문인 거고, 자, 그러나 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제가 어제 조심스럽게 지금 금리 인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오펙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고 오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뿐만 아니라 ECB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지금 금리 인하 물결을 타고 있으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증가될 건데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지금 극도로 치닫고 있으니 오히려 감산을 좀 줄일까? 이런 논의 가능성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하루에 120만 배럴 감산하고 있는 거를 연말까지 그냥 증산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6월 25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가 지금 일주일 미뤄진 거예요. 그 미뤄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G20 정상회담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G20 정상회담에서 정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두 나라가 한 대씩 치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뭐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것처럼 두 나라 정상들이 만나서 싸우지 않고 다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 당장 시장에서는 협상이 이제 또 타결될 것이라고 또 분위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재수없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머무르면서 중국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때리면 진짜 환장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이 발생됐다. 그랬을 때 당장 뭐 어떤 무역 협상이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럼 글로벌 경기가 또 둔화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 유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120만 배럴 매일매일 감산하는 거를 연장하는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오펙이 왜 G20 정상회담 끝나고 회의를 개최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그 결과는 저는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국제유가를 전해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시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럴 거야 라고 안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S&P 코오로지 케이스실러에서 발표하는 4월달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는 0.9%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는 3.5% 증가했습니다. 자, 전년 대비 증가율이 지금 점점 감소 중입니다. 3월달에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4월 달은 3.5% 증가했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3.7%, 3.5%로 감소한 거죠. 자, 이 3.5%는요, 2012년 8월 달 이후에 가장 지금, 점점 둔화되고 있는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6월 달 소비자 신뢰지수 5월 달에는 134.1이었는데 6월 달에는 121.5로 하락했습니다. 2017년 9월 달 이후에 최저치고요. 그리고 이날 발표된 5월달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 리치먼드 연방 대조업 지수는 아직까지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중에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제가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지수 보면은요, 4월달 주택 판매 지수, 5월달 신규 주택 판매, 6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 모두 부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6월 말을 살고 계십니다. 그죠? 제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 시각을 살고 있고 언제적 지표인지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미쓰리가 1월 달에 미국은 셧다운이 있었다. 그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가 최소한 이래저래 훼손돼서 3월 달까지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4월 달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는 제대로 뭔가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결코 미국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쓰리는 돈다방은요, 이 내용을 이미 캐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지인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 미국 경제, 야, 이렇게 막, 야, 갑자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시면, 야, 경제 갑자기가 어딨냐? 난 이미 뭐 한 작년 말부터 이런 쭉 경제지표 흘러가는 거 보고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어깨 한번 힘 빡 주셔도 됩니다. 네. 자, 2부에서 이날 나온 글로벌 이슈 체크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